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빈 소개가 있습니다. 많은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철수 전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제 김삼아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신윤현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구영모 시의원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민당에서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민당의 김수현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근태 대변인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서정민 사무총장님, 김태일 창당준비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민혁 준비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은규 준비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주혜경 준비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명준 준비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기 특별히 소개 멘트가 있습니다. 김수현 대표님은 전 영남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전대 의장을 역임하셨다고 하고요. 김근태 대변인님은 조국 사태 당시에 서울대 조국 퇴진 집회를 주도하시면서 우리 시대 불공정에 관한 조직화된 청년 세대 목소리를 발현한 상징적인 인물로 평가되고 계시다고. 상징적이까지.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모두 소개를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먼저 오늘 간담회에 함께 자리해 주신 안철수 전 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철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사흘 전에 30대 법조인 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귀중한 논의의 자리를 가졌었습니다. 현재는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장악을 시도하는 가짜 민주주의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고, 또 잘못된 공수처법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그것에 대한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은 이 같은 장소에서 젊은 정당인 분들 말씀을 듣게 돼서 더욱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간담회 마련해 주신 김수민 의원님, 그리고 또 의원실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참석해 주신 정민당 김수현 대표님, 김근태 대변인님, 그리고 또 김태일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참석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벤처기업 CEO를 하면서, 그리고 또 대학 교수를 하면서, 정치를 하면서 청년들 만날 때마다 항상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성세대들은,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들이 노력한 만큼 일자리를 가질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을 물려주셨던 산업화 시대 어르신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분들이 식민지 전쟁 겪으면서 자신은 헐벗고 굶주리더라도 자녀의 교육에 헌신하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신 분들을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념과 진영 논리에 찌든 운동권 586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을 물려주어야 하는 의무를 다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 정부가 자기 편 먹여 살리느라고 세금을 자기 돈처럼 쓰면서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대 간 도둑질 정권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후손을 착취한 파렴치 정권으로 기록될 것 두렵습니다. 또 기성세대와 기성정당이 미래 세대를 위한 공정사회 구현에도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전임 정부의 국가 권력 사유화, 도덕적 파탄에 대해서 국민적 심판 때문에 정권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조국 사태,
검찰 인사 학살에서도 드러났듯이 직전 정부보다 훨씬 심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영 논리에 빠져서 자기 편 반칙은 반칙이 아니라고 하고 자기 편 특권은 특권이 아니라고 하고 자기 편 불법은 불법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비판 찍어 누르고 검찰을 무력화하고 합법적인 검찰 수사 가로막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비상식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나라와 미래를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반칙과 특권 일삼는 기득권 세력에게 분노하고 저항하는 청년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김근태 대변인께서 조국 사태 당시에 서울대 조국 퇴진 집회를 주도하신 분입니다. 진영 논리에 좌우되지 않고 불공정, 불합리에 저항하는 청년의 기계를 보고 꼭 한번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저는 오늘 간담회에서 이 진영 논리의 구태 정치를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지 아마 지금까지 가장 많은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도 나누고 공정한 사회 구현의 방안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정말 내용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가슴 가득히 기대를 안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그랬습니다만 여기 계신 분들 하시는 말씀들 하나하나 열심히 받아 적으면서 경청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정민당의 김수현 대표님 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민당 대표 김수현입니다. 예쁘고 좋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못할 것 같고요. 오늘 자리가 편하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선 정민당은 아까 언급하셨다시피 보수, 진보, 좌우 오롯이 그 진영 논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유민주 세력인 것을 확실히 밝히는 바입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실패와 견제하지 못하는 기득권 보수의 자극을 받아서 국민당을 창당했습니다. 우리 당원들은 수년간 무너지는 대한민국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고쳐보려 노력했던 청년들입니다. 현재 정치권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기성 정치인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자유민주주의는 그저 권력을 쟁취하는 위선에 쓰이는 도구일 뿐입니다. 기성 정치인은 현재의 상황이 자유민주주의를 중대하게 위배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만 뽑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나라를 병들게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매번 나라를 병들게 해놓고 책임없이 퇴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라는 늘 뒷전이었습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상호간의 견제를 통해서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불행하게도 기성 정치인 중에 자유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시민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시민은 같은 이해나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과 연대하면서 정치의 영향에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 제도는 이것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왜곡됐습니다. 바로 민주노총입니다. 정치권의 폭주를 저지해야 하는 단체가 정권의 나팔수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빨리 바뀌는데도 소수 집단은 정당한 권력을 왜곡했습니다. 정치권은 조직력을 갖춘 소수 집단의 눈치만 보면서 그들의 퇴학을 수수방관했습니다. 산업의 생태계는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2030 취업난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정민당은 개인의 출세를 위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정민당은 우리 스스로의 미래를 위해 모였고 우리 정민당은 권력의 모순을 지적하여 집권한 민주당마저 모순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선 세력의 붐을 완벽히 거부합니다.
우리에게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2011년 10월 박원순을 막을 수 있었고요. 2017년 5월 문재인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기대를 잃었었던 안철수 신드롬 어디 갔습니까? 네, 이번만큼은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2020년 안철수 대표께서 2011년, 2017년 안철수와 무엇이 달라지셨는지 꼭 알고 싶습니다. 바둑에는 복기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성장한다고 합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도 오늘 책임 있는 답변이 들었으면 좋겠고, 대한민국은 더 이상 실수할 여유가 없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즐거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소망은 있지만 좀 더 날카롭고 좀 진실된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좀 해결책 같은 것들을 좀 말하는 모습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한 번만 더 인사 말씀을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김근태 대변인님 인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민당 대변인 김근태입니다. 뒤에 이제 토론 순서에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지금은 간단한 자기소개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9월 대한민국에 만연한 불합리와 비이성에 대해 행동으로 의사를 표현하겠다고 마음먹고 서울대학교에서 조국 법무장관 규탄 집회를 주도하면서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마이크를 잡고 섰습니다. 그 이후 광화문 학생 집회를 열어가고 광화문 1인 촛불 시위도 40여일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자유민주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 제도권에서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함께하는 동지들과 정민당을 창당하고 당의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 활동들에 대한 관심과 응원으로 쉽게 할 수 없는 많은 경험의 기회를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며 또 사명감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또 오늘 안철수 대표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한국의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에서 또한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로가 많은 공감을 나누고 또 저희는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토론 순서입니다. 오늘 간담회는 우리 시대 불공정 현상으로 대표되는 조국 사태 당시에 서울대 조국 퇴진 집회를 주도한 김근태 대변인님의 소회 그리고 청년들의 합리적인 목소리를 같이 청취하고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해야 하는지 또 당면 과제들에 대해서 좀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 의제에 대해서 이제 정민당 측의 의견을 들어볼 텐데요. 평소에 우리 청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바를 좀 가감 없이 정말 진솔하게 말씀해 주시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요. 첫 번째 의제로 김근태 대변인께서 그 조국 사태 청년들은 왜 촛불을 들었는가라는 주제로 그 깊은 빡침을 얻은 깨달음을 저희 공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민당 대변인 김근태입니다. 지난 9월 조국 전 민정수석은 공직자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는 부도덕한 삶을 살아온 것이 드러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법무장관의 자리에 그를 앉혔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공정과 정의에서 벗어나는 행위였으며 다시 한번 국민들은 위정자들의 위선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조국 교수가 서울대에 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서울대 학생들은 이 사안에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이 분노는 자연스럽게 학내 집회로 이어졌습니다. 저 역시 정치권의 위선에 분노를 느끼고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자 군중 앞에 마이크를 잡으며 나섰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으며 광장에 나와서 공유하고자 했던 문제인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진영의 프레임에 갇혀서 그 안에서만 썩어가는 정치 환경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국가를 발전이 아닌 퇴보로 이끌어가는 그릇된 정치관에 대한 것입니다. 기득권 정치 세력이 지금까지 보여준 거짓과 위선에 대한 개선은 진영에 상관없이 모든 정치인들이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김수현 대표가 얘기했듯이 이제는 더 이상 좌와 우, 진보와 보수 같은 낡은 개념들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발전과 퇴보의 두 방향성만이 있을 뿐이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공화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진보하는 것이고 이를 무너뜨리는 것이
퇴보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강력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반자유, 반민주, 반공화, 그리고 반헌법 세력입니다. 우리는 이 방향성에 대한 확고한 기준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준 없이 사안마다 기계적 중립을 취하는 것도 이제는 구태 정치이며 국민들도 식상함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고한 기준이 서지 않았다면 중도는 이도저도 아닌 우유부단함의 표현일 뿐입니다. 저희는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대표님이 발표하신 모든 공약들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 중 상당 부분은 문재인 정권이 지향하는 국가 운영의 방향성과 대동소이하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2년 동안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향성으로 국가를 운영한 결과는 명백한 퇴보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정치의 뜻을 세우고자 하는 안철수 대표님은 지난 과거에 지향했던 정책 방향성에 대해 그동안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일단 모두 발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근태 대변인께서 말씀 주신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혹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나 발언하고 싶으신 분 계시면 지금. 그럼 두 번째 의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의제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당면 과제인데요. 조국 사태 이후에 촉발된 공정에 대한 가치는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민당 측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제에 관해서 의견을 주실 분은 김태일 창당준비위원이십니다. 전 자유한국당 중앙대학생위원장이셨다가 얼마 전에 자유한국당의 중앙대학생위원들과 함께 동반 탈당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민당 입당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용기 있는 행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김태일 위원께서 말씀 주신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이제 끝나시면 또 질의하실 사항이나 발언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바로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첫 번째 의제를 먼저 마무리 짓고 두 번째 의제로 넘어가는 건가? 먼저 첫 번째 의제를 먼저 다루고 넘어갔으면 바랍니다. 대표님께 아마 질의 질문이 예, 그럼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선은 아까 김수현 대표께서 모두 발언 겸해서 한 가지 또 아마 저는 질문이라고 받아들였어요. 2020년에 저하고 그 전에 저하고 무엇이 달라졌는가? 사실은 그게 공항에 귀국할 때 기자분들이 가장 처음 물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그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구구절절 떠오르는 생각은 많았습니다만 저는 한마디로 훨씬 더 간절해졌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1년 동안 유럽에서 있으면서 깨달은 게 정말로 많습니다. 다시 한번 예전에 6년 정도, 제가 정치를 6년 정도 했습니다만 현실 정치를 그때 생각했던 것들 다시 한번 더 돌아보고 과연 이 방향이 옳았던가 아주 밑바닥부터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미국식 제도, 시스템에 익숙해 있다가 유럽식 제도를 보면서 생각을 바꾼 부분도 굉장히 많았다는 건 말씀드리고, 1년 동안 배운 것을 석 달 동안 정리해서 책을 썼어요. 가장 최근에 나온 우리의 생각이 미래를 만든다. 이제 그 책을 쓰면서 본격적인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책을 제가 직접 쓰기 때문에 석 달에 걸쳐서 지난 1년간 또 더 나아가서는 예전에 6년 동안의 현실 정치 경험을 곱씹어 보면서 작년 말 정도의 책을 끝내면서 깨달았어요. 우리나라가 이대로 가면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도 우리 사회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이걸 그냥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정치적으로 뭘 지금 나오면은 어렵고 뭐 이런 이야기들 아무 소용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이럴 때 우리나라가 제대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 제 진심을 전하고 호소하고 그게 저한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정말 영원히 사라질지라도 제가 옳다고 믿는 신념대로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도 그게 옳다고 믿는 길을 가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책을 쓰면서 정리하면서 생각이 더 굳어지고 정말로 간절한 마음에 귀국했다는 것, 그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이대로 가면 앞이 안 보입니다. 12월 초에 알고어 미국 전 부통령 강연을 들은 적이 있어요. 환경 문제 관련한 그런 문제인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10년도 훨씬 전에 불편한 진실이라는 강연도 하고 영화도 만들었는데 그동안에 상황이 더 악화돼가지고 이제는 지구가 다시 예전 상태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한 상태가 지금 됐대요. 이산화탄소라는 게 한번 만들어지면 거의 100년, 200년 없어지지를 않는데 지금도 매일매일 이산화탄소가 1억 5천만 톤이 생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놔두면 우리 앞에 어떤 파국이 올지 알 수가 없다는 게 너무 두렵대요. 기후변화 강연인데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나라가 변화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를 놓쳤어요. 변화하지 못하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전 상태로 돌아가기가 지금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대로 두면 우리 대한민국 앞에 어떤 파국이 놓여져 있을지 정말 암담합니다. 그 간절함 때문에 제가 귀국해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 그걸 좀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너무 길어가지고 짧게 하겠습니다. 예,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네. 그다음 김근태 대변인께서 중도가 우유부단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기성 정치 논리입니다.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우유부단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바로 기득권 정치 논리예요. 마크롱이 우유부단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현재 현실 정치에서 양쪽 사람들, 뭐 진보 사람, 보수 사람 다 모아가지고 정책을 만드는데 그 정책이라는 게 한 가지 이념 쪽으로만 이렇게 돌린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최선의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것만 관심이 있거든요. 중도 또는 실용 정치가 뭐냐면 일하는 정치입니다. 여기 사회생활 다 해보셨잖아요. 사회생활 해보면 실제로 일을 할 때는 자기 생각만 가지고 문제 해결을 못해요. 옛날에 해결했던 방법하고 다른 방법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일을 하려면 다른 부서나 또는 다른 회사 사람들, 생각이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토의하고 설득하고 결론 내서 실행에 옮겨야 사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가 이념에 경도되고 진영 논리 때문에 한쪽 생각만 고집하고 있으면 일을 못하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일 안 하고 싸움만 하는 정치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일을 하려면 그게 실용입니다. 실용 정치의 본 모습이 일을 해서 결과를 내자는 거예요. 그리고 실용주의가 뭡니까? 실용이라는 것이 사전적인 정의 그대로 한 가지 이념이나 이상에 경도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바꾸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게 실용적인 태도잖아요. 그 정의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게 전혀 기계적인 중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모호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문제 해결에 모든 전력을 다하는 것.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리는 기성 정치의 논리다. 어떻게든 이런 그 양쪽 기성 정치 질서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아주 주변화하고 조그맣게 만들려고 하는 이미지 조작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운영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마 또 말씀 들으면서 실제 구체적인 사례로 하나씩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안철수 대표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우선은 들어야 되는. 질문 내용이 가치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앞서서 앞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안철수 대표님과 뜻을 함께 한다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치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대표님뿐 아니라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20년의 안철수 대표님은 2011년, 2017년의 안철수 대표와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20년의 중도도 2011년, 2017년의 중도와 다른지 그 점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향점은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는 저도 바깥에서 관찰자 입장이었죠. 그리고 실제적인 어떤 일을 할 때 실제적인 경험이나 시행착오 없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처음부터 잘하는 건 굉장히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에 비하면 훨씬 더 어떤 어려움들을 어떤 방식으로 돌파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은 잘 알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실제로도 지난번 총선 때 2016년 때 누구나 다 불가능하다고 했던 교섭단체를 지금 현행 선거제도에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탄압을 당했죠. 그 직후에 이제 제3세력이 제대로 자리 잡는 거를 굉장히 위협으로 느낀 청와대의 사주로 추정되는 리베이트 조작 사건을 만들었어요. 현 정부 그 당시 정권이. 그래서 없는 리베이트를 만들어가지고 덮어 씌워가지고 거의 이미지를 완전히 망가뜨렸죠. 저는 그 당이 그 이미지 망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게 조작이라는 진실은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만 스스로 대표직 사퇴하면서 몸으로 막았어요. 그리고 3, 4년이 흐른 지금 그 당시에 리베이트 조작 사건으로 기소가 됐던 현역 의원 2명을 포함한 7분, 한 분이 각각 10개 이상의 뭐라고 합니까? 그 항목으로 기소가 됐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모든 혐의에 대해서 1심 100% 무죄, 2심 100% 무죄, 그리고 대법원에서 100% 무죄. 이건 대한민국 지금 사법 사상 거의 없었던 일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남은 건 뭡니까? 다 무죄인데 대중에게는 나쁜 이미지만 남아있거든요. 왜 기회를 줬는데 못했냐? 이렇게 오해들도 많이 하고 계세요. 이게 이미지 조작에 능한 기득권 정치가 자기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도 뭐 이제는 그렇게 당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국민들도 한번 경험했고. 그러면 지향점은 같지만 그때보다 방해 공작이 있다면 돌파하실 능력이 더 키워져서 귀국했다.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겠습니까?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이제 경험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또 벌어지면 지금 뭐 그 검찰 장악을 시도하는 정권 입장에서 봐서는 또 그보다 더한 시도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거를 뭐 저희 포함해서 국민들도 이제 과시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시겠어요? 우선은 준비한 것부터 듣고 이제 하시죠. 그러면 당초에 간담회 그 형식과 취지를 감안했을 때 이제 정민당의 견해를 저희가 먼저 듣고 언론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하는 것이 조금 올바른 형식일
진행인 것 같아서요. 준비된 거 먼저 듣고 나서 이제 질문들과 또 아주 이렇게 좀 사적이고 개인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한 시간을 마련해서 대화를 하시는 걸로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네, 말씀하신 건 간단하게 제가 좀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일을 어떻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자유한국당을 비판하고 또 민주당을 같이 비판하고 이렇게 둘 다를 비판하는 것만이 중도라고 한다면 그거는 본질적인 운영 방향성에 대한 컨텐츠가 부재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 정권이 나아가고 있는 이 방향성은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비리 사실과 여러 가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민생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퇴보시키는 방향성의 정책 방향성을 분명히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거는 지난 대선 때 이제 보여주셨던 공약들이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 비슷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그냥 지금 그런 방향성으로 국가가 운영됐을 때 결과물을 우리가 다 같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어떻게 더 이루어지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저 한마디로 분석을 잘못하신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당시 현 대통령과 제 공약의 차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게 지금 현 정부는 국가주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국가가 앞장서서 모든 걸 다 한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어서 끌고 나간다. 이런 식이고 저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국가주의적인 시각에서 탈피해서 국민 세금인데 자기 돈처럼 앞에서 흔들면서 따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수레가 있으면 앞에서 끌어가는 정부는 이제는 그거는 낡은 정부고 대한민국을 틀린 방향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뒤에서 밀어주는 도움 정부가 돼야 된다. 그래서 경제관은 굉장히 틀립니다. 그리고 물론 저 안보관도 틀리고 저는 틀린 게 훨씬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강물 총장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두 번째 토론까지 끝내고 나서 아니니까요. 잠깐만 하겠습니다. 아까 미국식이 익숙해져 계시다가 유럽식이 되게 신선하게 느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보고 있는 제도가 미국식 제도라고 사실 좀 생각하지는 않아요. 혼종이거든요. 미국식의 제도와 유럽식의 제도를 땄는데 두 개를 쳤다 보니까 가장 바뀐 형태로 발현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대표적으로 보면 대통령제 같은 걸 볼 수 있는데 대통령제 보면은 우리가 이원 집정부제라고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총리가 대통령이 임명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제거든요. 이거는 미국에도 없는 거고 당연히 유럽에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제도들이 모든 전 영역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득권을 갖기 위해서 제도를 많이 모아놓은 건데 그러니까 단순히 새롭다 하시면 조금 잘 좀 당황스러운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여기 아까 우리 김근태 대표 말에 좀 추가를 하자면은 IT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예전에 성업협조 공약으로 나온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사실 좀 정부 주도가 아닌가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그런 정도 정부가 들어가서 더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시겠죠.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로 보신 것이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이름이 대통령이니까 미국과 같나 보다라고 착각하시죠. 근데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부르는데 미국 대통령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대통령제는 굉장히 많은 균형과 견제가 이미 그 시스템 내에 잘 짜여져 있습니다. 우선은 상하 양원이 제대로 견제하죠. 그리고 또 지방자치제라고 부르기를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서 굉장히 많은 그 주들이 자기 자체적인 권한들이 굉장히 막강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이제 국회와 그 권한을 보면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은 인사권도 가지고 있고 예산권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입법권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미국에는 없는 그런 형태들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또 감사권도 가지고 있죠. 감사원이 행정부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왕적인 대통령제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반드시 그 대통령 권한 분산을 시키고 균형과 견제가 되게 고쳐야 된다. 그건 제 신념입니다. 그거는 또 예전에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바 있고. 그리고 이번에 그 유럽에서 생활을 해보면서 피부로 와닿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일단은 유럽과 미국의 시스템이 그냥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 뭐가 가장 틀리냐? 첫 번째, 미국은 차가 없으면 다니기가 힘든데 유럽은 대중교통만 가지고 모든 게 해결됩니다. 제가 1년 동안 차 없이 대중교통만으로 유럽 전역에 많은 그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러 다녔거든요. 두 번째로는 그 의료비가 비교가 안 됩니다. 미국은 의료비가 너무 높아서 아프면 죽을 수 있는데 유럽은 저도 그 독일에서 아주 저렴한 보험을 가입했습니다만 프랑스에 가서 한번 식중독으로 응급실을 간 적이 있는데 뭐 5만 원 나오고 그것도 의료보험으로 다 커버가 됐습니다. 의료비가 그 일반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환경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비, 대학 공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뭐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튜이션이 높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물가도 쌉니다. 물론 유럽은 도시마다 많이 다릅니다만 제가 살던 뮌헨이 독일에서 가장 물가가 비쌉니다. 베를린보다 비쌉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물가의 반의 반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장보기 담당이어서 슈퍼마켓에 가면 소시지랑 야채랑 무겁게 사면은 우리 돈으로 한 2만 원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이 어디에서 나왔을까가 저는 굉장히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전역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을 쓴 내용이 비판하는 책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정책 제안집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판하는 것 이전에 제가 뭘 하겠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기 왔어요. 귀국했어요. 그래서 저 지금 선거 직전이라 책을 다 그냥 드리고 싶은데 한번 관심 있으시면 저 한번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제 생각의 단면들을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장님 사무총장님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겠다는데 제가 무거운 얘기를 던져주셔가지고 저희 프런치 드시러 가려면 조금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안철수 대표님께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2분 이내로 끊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정민당은 자유롭게 시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제 김태일 창당준비위원회에서 공정사회위원회면 당면 과제 밝혀주시겠습니다. 아까 두 번째 소개받은 김태일 창당준비위원회 얼마 전에 탈당을 해서 제가 탈당 선배라고 했어요. 네, 이번 시간에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당면 과제들을 정리해보고 그에 대한 나눠보고자 합니다. 원활하고 균형 잡힌 논의를 위해 발제 중간중간 다른 분들께 질문을 드리며 진행을 해보고 싶은데요. 괜찮을까요? 네. 협조에 감사드리며 준비된 말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전 발제에서 이렇게 질문 드리는 형식으로 해서 좀 한데 그래도 이 질문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정민당을 만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최근 안철수 대표 및 여기 자리하신 분들께서 그분들의 행보에 대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안 대표는 바른미래당의 최후 통첩이 결렬되고 탈당을 하고 신당 창당을 발표했습니다. 다른 분들 또한 안철수와 함께 가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뿐만
뿐만 아니라 한국당은 안철수와 함께 갈 수 없다며 통합 현실론을 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은 가장 먼저 국민과 함께 자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께 지금 현재 수많은 고뇌가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어떤 각오로 어떤 이유로 이 자리에 임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특히 대표님 위주로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다른 의원님들께도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저희 다 셋 다가 2016년에 국민의당이 창당됐을 때 함께 안철수 대표님하고 함께 저희가 비례대표로 이렇게 육성을 하게 됐고요. 그때 저희가 이제 좌우 기득권 양당 정치의 폐해를 우리는 이제 없애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그런 각오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대표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앞에 계시는 분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여전히 지금 더 오히려 지금 더 진영 논리가 더 극심해졌죠. 특히 조국 사태 이후로.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도 뭐 보셨겠지만 연말에 몇 가지 법안 통과 과정에서 극심한 혼란이 있었고요. 국민들도 진영으로 나눠져서 지금 계속 싸우고 있고, 그러나 이 모두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걱정들을 하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문제를 정말 해결하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기계적인 중립이 아니라 제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정치권하고 굉장히 거리가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에 비례대표 승낙 발표하기 전날 제가 비례대표를 하겠다고 승낙을 했는데 그때까지 정치를 잘 몰랐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오케이 했던 이유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안철수 대표가 내걸었던 것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 교육혁명, 과학기술혁명, 창업혁명으로 지금 그 변곡점에서 제대로 준비해야 된다 하는 키워드가 좀 끝에 결심을 하는데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그게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김삼아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정말로 그때도 지금 못지않게 뭐 옥새 들고 나르샤 사건이 있었듯이 뭐라 하냐면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무시하는 그런 이제 정치에 대한 혐오가 저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국회의원이 되고 싶지 않았었는데 그때 이제 들어올 때 그 얘기가 정말로 국민을 바라보는 실용 정당, 싸움보다는 대안을 내는 정당을 표방했던 게 국민의당이어서 저는 이제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4년 동안 부끄럽게도 별로 나아지지가 않았고 바른미래당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국민의당 이어서 바른미래당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아까 그 중도 정당이 기계적인 중립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좀 다르게 합니다. 아마 이 중도 정당이 이렇게 소수 정당이 아니고 큰 정당이었으면 이게 기계적인 중립이 아닌 합리적인 정책을 내놨다고 평가받을 수 있었던 많은 정책들이 국민의당이나 바른미래당에서 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여기 뒤에도 언론들이 계시지만 언론들이 볼 적에는 양당에서 내놓는 스탠스에 이렇게 하면 이건 한국당하고 가깝네. 니네 지난번에 한국당하고 가깝더니 왜 이번에는 민주당하고 가깝네. 이런 거를 계속 요구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느 당의 스탠스하고 가깝다가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제일 좋은 정책이 뭐다라는 걸 가지고 저희는 끊임없이 접근을 했고 그렇게 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지금 안철수계의 비례대표 의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기존에 내려오던 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리고 다른 선배 정치인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한국당하고 조금 너무 비슷해지는 거 아니야? 뭐
아니면 이렇게 하면은 한국당이 내놓은 거를 하고 조금 배치가 되니까 이건 민주당 편들어주는 거 아니야? 이런 거를 자꾸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사실은 그거보다는 문제를 해결할 때 제일 좋은 것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당에서 많은 것들이 좋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가 소수당이다 보니까 막 거기에 이렇게 덧붙여져서 이제 약간 뭐라 그러지? 약간 화장을 해서 다른 그 큰 당의 정책처럼 가져간 것도 많지만 사실은 제대로 이렇게 좀 잘 파악을 해주시면 우리 당에서 실용적인 그런 정책 대안이 굉장히 많이 나갔다는 걸 알고 알 수 있으실 거고요. 지금도 그래서 저는 이제 안철수 신당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정치적인 면에서 접근하기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한 그리고 실용적인 전문가적인 그런 접근이 있는 그런 정책을 내는 정당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제 2분 하라고 너무 길게 했는데 그렇다면은 방금 해주셨던 말씀은 국민의당 그리고 국민의당은 과거에 캐스팅 보트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주목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안철수 전 대표께서 신당을 창당하시고 다시 중도라는 이름으로 국회에 들어오시게 된다면 캐스팅 보트보다 실용이라는 추구로서 존재하고 싶다는 의견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는지. 예, 저는 뭐 다른 분들은 각각 물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캐스팅 보트는 저희가 이제 국민의당이 만들어질 때 사실 원내 교섭 단체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뛰었던 분들이 그 당시는 없었습니다. 지지율 5%일 때 저도 비례대표 했었고요. 근데 정말로 그런 정당을 만들어 보자, 그런 일을 해보자, 그런 국회의원이 돼서 제가 좀 그때 정치에 대해서 너무 몰랐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고 그땐 정말로 공부도 열심히 했고 처음에 1년 동안은 진짜 세미나도 많이 했고 공부도 많이 했고 정책적인 대안도 그 평가를 국회에서 이렇게 실무적인 대책을 내놔도 돼 하는 정도의 평가를 받는 그런 정책 대안도 많이 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로 가면서 그런 것들은 다 잊혀졌고 사실은 언론에서도 그런 쪽에는 정책에 대한 거는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역할이 캐스팅 보트로서의 역할이 더 언론에 부각을 된 거지 저희가 정당을 만들고자 했던 노력은 처음에 한 1년, 제 생각에 한 1년은 정말로 그런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뒤에 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리베이트 사건이 연달아 오고 그다음에 탄핵 사건이 오면서 그런 노력들이 좀 묻힌 게 저는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정말로 중도 정당이 힘을 갖게 된다면 그런 어떤 정책적인 캐스팅 보트로서의 역할보다는 정책 정당들의 역할이 더 언론에도 부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이즈가 사실 40석 갖고 계속 갔으면 또 어땠을지 모르는데 이게 사이즈가 줄어들면서 이렇게 영향력이 줄어들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된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진정한 캐스팅 보트 역할이라는 게 이렇게 가만 보다가 어느 한쪽 손을 들어주는 게 캐스팅 보트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는데 과연 이 방향에 어느 쪽이 동의하느냐. 그래서 그 양쪽의 생각을 우리 쪽으로 바꿔서 그걸 관철시키는 게 캐스팅 보트예요. 그리고 초반에 제가 또 그 리베이트 조작 사건 이전에는 당대표로서 그런 역할들을 해서 성과들도 있었어요. 국회도 가장 빠른 시기에 열고 그런 역할들을 충실히 하는 와중이었었죠. 되게 이제 캐스팅 보트 하면 되게 주로 우리 인사 이제 뭐 장관 인사라든가 이런 청문회 과정에서 적격이냐 부적격이냐를 판단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우리가 그때 제3당 입장이었으니까 그런 경우에 부각이 되다 보니까 자꾸 캐스팅 보트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저희가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리딩할 수 있는 선도에서 리딩 파트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 거는 사실 언론에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아마 여기 언론사 분들도 제일 고민이 그걸 거예요.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그 정책을 분석해서 기사를 쓰는 게 어떤 예를 들면 누가 막말을 했을 때 기사 쓰는 거에 비해서 10배 이상 노력이 들어요. 시간이 들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클릭수는 반대거든요. 그러면 저 사실은 노력한 것에 100분의 1도 그 제대로 반응이 안 오는 게 그런 환경 자체를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 것들도 사실은 그건 뭐 정치인이나 언론인들 다 같이 함께 공유하는 딜레마입니다. 발표 좀 맞으세요. 사실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거는 정당 민주주의가 바로 서서 당원들이 정책에 모두 관여하는 그렇게 해서 퍼져나가는 그런 게 중요하겠죠. 근데 그러한 노력들이 충분히 있었는가 하면서 조금 의문이긴 한데 한국의 현실이라고 일단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도 뭐 나름대로 예. 하여튼 뭐 아직까지는 잘 안 해봤습니다. GitHub라고 아세요? 여기 IT 하시는 분. 예, 알겠습니다. GitHub에 가보면 그 우리가 충분히 금방 쓸 수 있는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이제 기다리셨죠. 이번에는 계속 질문을 많이 드렸었는데 정민당의 얘기를 좀 풀어나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도대체 정민당이 뭐냐는 물음에 조금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나누는 저희가 생각하는 핵심 과제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당은 바를 정, 굳셀 민, 바르고 굳센 당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 진영의 선봉대가 되고자 합니다. 대국적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정민당이 포석을 깔고 방향을 제시하는 강소 정당의 역할을 한다면 거대 정당은 이를 현실화하면 됩니다. 우리는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 안에서 개인의 창의성과 기업가 정신이 보장받는 시장 경제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개인과 사회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힘을 기반으로 한 평화를 추구합니다. 평화는 지킬 수 있는 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민당의 소개를 마치고 어떤 당면 과제들을 갖고 있는지 나눠보려고 했는데요.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많이 논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논하고 저희들도 이곳저곳에서 많이 논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쁜 사람이 나쁘다고 자세히 말하는 것은 어떻게 나쁜지 자세히 말하는 것은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남욕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의미가 있으려면 20대 국회의 한 축을 담당했던 여러분의 행보에 대해서 여쭙고 싶었는데요. 그 전에 저희가 이미 질문을 많이 드렸다 보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핵심 과제와 그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를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민당은 기존 정당들이 다뤄보지 못한 말들을 해보려 합니다. 서로 간에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로 눈치만 보다가 할 말을 하지 못해 뒷전이 되어버린 당면 과제들이 많습니다. 제가 거대 정당에서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광야로 뛰쳐나온 이유도 이러한 공정하지 못한 모습에 침묵으로 동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가 정민당이 생각해온 대안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안이 정반합을 이뤄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자리로 도약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희는 총 5개의 아젠다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래서 가장 먼저 소개하고 싶은 말씀들이
경제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경제가 분업화되고 시장 거래가 활발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익을 추구합니다. 이를 인정하고 이 사익이 사회에 골고루 퍼져 결국 공익을 창출한다는 관점이죠. 이것이 경제의 기본 원리인데 현 정부는 이것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말은 저희가 발제자가 혼자 다 말하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고루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좀 했으니까요. 총장님, 제가 관련해서 자본주의가 기본적인 시장 우리가 해야 할 가치가 있죠. 그런데 또 이제 부가 과도하게 편중이 될 때는 이제 사회가 불안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정부가 좀 교정을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도가 현 정부 같은 경우는 결과의 평등을 자꾸 만들려고 해요. 과정의 평등을 만들어서 과정이 공정해서 좋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개인이 가진 잠재성이 대단히 있습니다. 그걸 키워주는 걸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반대로 이제 막 어떻게든 마지막으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도 이게 일을 안 하게 돼요. 혁신이 없어요. 혁신이 없는 걸 지금 정부가 하고 있고 또 이제 하나는 이제 뭐라고 할까? 죄송합니다. 제가 썼는데 잠깐 생각이 안 나서. 단순히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제 빈자한테 나눠주려고 하니까 부자는 화가 나요. 빼돌리려고 해요. 빈자는 일을 안 해요. 이런 거는 이제 또 다른 형태의 그 사회의 어려운 요소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지금 현 정부의 이게 소득주도 성장 정책인데 이 와중에 이제 기업을 망치는 노조 문제가 있어요. 기업은 항상 그 경쟁을 해야 되는 존재다 보니까 비용을 되게 유연하게 가져가야 되는데 노조가 딱 기업을 전부하고 내 고용 보장하라 이렇게 요구하니까 비용이 경직이 됩니다. 경직이 되니까 그 비용을 다른 데서 이제 유연하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비정규직이 원래 비정규직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용을 유연하게 가져가야 되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정규직이 잡다 보니까 정규직의 이중 구조가 만들어지고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연대해 주지 않죠. 같은 직업인데도 나는 왜 능력이 있으니까 이 직업에 들어왔으니까 같은 일을 난 더 많이 받아야 돼, 넌 더 덜 받아야 돼 이런 사고를 있다 보니까 사회 내부에서 갈등이 상당히 생기죠.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 또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미래 세대 얘기하니까 정부가 꼭 여기에 개입해가지고 말씀하신 거랑 같은 얘기인데 정부가 세상을 좀 이끌어가려고 그래요. 미래 세대를 이끌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막 밀어넣어 주는데 이거 다 이제 줄줄 세거든요. 엄청나게 됩니다. 우리나라 R&D 1년에 20조 이상 쓰고 있는데 실적 보면 일본의 절반도 안 나요. 제대로 투자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국민연금이나 이런 데에서도 지금 국채를 막 사들여가지고 또 지원하고 있고 하여튼 이거는 가면 갈수록 자유시장 경제를 흔들어버리고 일종의 그 공산주의 비슷한 굉장히 경직된 형태의 틀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 좀 많이 고쳐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경제는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다 보니까 먼저 다뤘는데요. 저희 정민당에서 가장 차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대안 중 하나입니다. 바로 젠더 이슈에 관한 것인데요. 현 정부의 인기 영합적 젠더 정책을 철폐해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정책은 계급 페미니즘 사상에 기반한 것이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현 갈등은 더 극심해져만 갈 뿐이고 그로 인해서 저희 세대들은 극심한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명준 창당준비위원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창당준비위원 이명준입니다. 오늘 처음 저희 세대에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미래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거든요. 미래 세대는 누구인가 생각을 해보면은 현재 40대, 50대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세대를 얘기를 할 때 이때까지 국가 운영에 있어서 정말 경제도 얘기를 하고 IT도 얘기하고 중대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는 이 의제를 빼놓지 않고는 얘기할 수 없다. 이 의제 청년 세대에서 이 의제를 빼고 얘기하면은 사실상 저쪽에서는 청년 세대를 배제하고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현재 청년 세대에서는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피부로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안철수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을 때 인상 깊었던 점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안철수 대표님께서는 난 국가주의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었습니다. 현재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런 성별에 대해 삶에 대해서 현재 문재인 정부는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라는 마인드로 남성과 여성의 삶에 모든 것을 기계적으로 똑같이 맞추는 것, 획일화시키는 것이 그것이 바로 행복한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안철수 대표님께서 이때까지 이 이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말씀이나 이런 것이 없었다고 알고 있는데 안철수 대표님께서는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하고 정민당 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 이슈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해답은 남성과 여성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을 온전한 자유의지를 가진 객체로 바라보고 그리고 똑같이 맞추는 것이 궁극적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화합하는 것을 바로 궁극적인 목표로 두고 이러한 정책 방향을 확립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대표님께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저도 이야기 많이 했어요. 보통 보면은 이렇게 정책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도 분들이 거의 안 계시더라고요. 우선은 저는 결혼할 때부터 맞벌이 부부였어요. 저희가 30년도 훨씬 전에 이제 결혼을 해서 지금은 다 젊은 세대들 다 그러시잖아요. 근데 저는 일찍부터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하면서 집에서 한 번도 못 해본 말이 한마디가 있어요. 밥 줘. 저는 그거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함께 힘들여서 가정을 꾸리는데 그러면 먼저 퇴근한 사람이 준비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저는 뿌리 깊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인간의 존엄성이고 인권 이슈이기도 하잖아요. 젠더 이슈가. 그래서도 서로 화합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 말도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되면서 제가 제일 관심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성인지 예산제예요. 그게 뭐냐면 정부에서 행정적으로 남성 여성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가 좋을까? 뭐 꼭 썩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화장실 짓는 예산을 한번 정부에서 한다고 보죠. 그럴 때 남성 화장실, 여성 화장실이 있어요. 그래서 흔히 하던 것이 예산을 똑같이 나눠가지고 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안 맞거든요.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시간들도 차이가 있고 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잘 관찰을 해보면 혜택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성 화장실 예산을 좀 더 배당하는 게 그게 좀 맞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래서 기계적인 중립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남성 여성 입장에서 체감하는 것이 같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게 성인지 예산제의 가장 핵심인데 그게 전 세계에서 그 분야 도입된 나라가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도입이 된 상황에서는 이걸 보다 더 좀 관심 있게 철저하게 피부에 와닿게 적용을 해야 된다. 그게 처음 제가 19대 국회 때부터 주장했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세심하게 신경 쓰면서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도 실용 정치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외교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싶은데요. 지금
관계가 가장 중요한 화두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희의 위치로 인해서 대북 관계에도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대북 온건 정책을 폐기하고 미중 전략 경쟁 속 불확실성에서 생존 전략을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0년간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북한은 대남 전략에서 한 번도 핵을 포기하겠다는 의지를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은규 민주당위원이 준비한 말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북 온건 정책을 폐기하고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협상을 통해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북한만 변화시킨다면 안보 문제 자체를 해소할 것이라고 믿은 것 같습니다. 북한만 변화시킨다면 한미 동맹을 희생해도 된다고 믿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남북 관계를 위해서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중단 축소했고 스스로 무장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은 여전히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우리 정부는 중국의 눈치를 과도하게 보고 있습니다. 문정인 특보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그렇습니다.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한미 동맹을 희생시키면 중국이 한국을 배려할 것이라는 생각은 너무 순진합니다. 한미 동맹이 약해져 버려서 자신의 영향권 안에 완전히 편입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한국을 중국은 하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북 온건 정책을 폐기해야 합니다. 북한은 변하지 않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한미 동맹을 소홀히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도 여러 번 사실은 밝혔습니다만 북한과의 이런 전쟁 위협, 긴장 관계를 해소하자고 노력하는 것은 그건 뭐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 현실을 냉정하게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저는 한미 동맹이 가장 중요한 틀입니다. 그걸 굳건하게 지키는 상황에서 평화로운 한반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모든 것은 한미 동맹과 국제 공조 하에서 북한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독일에 있을 때 여러 가지 또 통일 전문가들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독일이 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붕괴됐으니까 지금 이제 30년이 넘었죠. 베를린 장벽 처음에 붕괴되고 통일이 됐을 때 독일의 통일 전문가들이 한국에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만 하면 한국도 잘 통일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제가 재작년에 이렇게 만나보니까 지금은 그 확신이 완전히 사라졌답니다. 시간이 30년이나 더 흐르기도 했지만 근본적인 차이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선은 첫 번째는 한국은 전쟁을 치렀죠. 서로 죽고 죽였어요. 그런 경험이 독일에서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좀 더 수월했던 거죠. 그리고 또 북한은 핵을 자체 개발했어요. 그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더 포기 안 할 생각을 붙인 걸로 그렇게 분석이 돼요. 그러니까 독일의 그런 경험과 비교가 안 되죠. 그리고 독일은 통일될 때만 해도 경제 규모가 동독이 서독의 4분의 1 정도였대요. 그래서 뭐 1대1로 화폐 교환해주면서 경제에 막대한 타격이 왔는데도 버티고 살아남아서 지금 유럽의 제1국가가 되는 원동력이 됐어요. 통일을 한 것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도 우리가 2배 이상인데다가 GDP하고 따지면 몇 배입니까? 몇십 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독일 경우를 그대로 적용하기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또 독일은 통일될 때 서로 교류가 굉장히 많았답니다.
동독에서 서독에 TV도 다 봤대요. 그리고 서독에서 동독 친척들 방문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서독이 더 잘 살다는 거를 동독 주민들이 다 알았던 거예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정보가 완전히 차단돼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봤는데, 통일이 됐던 그 이유가 동독 주민들이 원했어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우리나라는 서울대 통일문제연구소에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요. 북한 주민들의 인식조사. 거기를 보면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계속 높아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갑자기 북한 정권이 붕괴가 됐을 때도 북한 주민들이 과연 우리와 함께 가는 걸 선택을 할까? 그 굉장히 불안한 요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관리들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가만 보니까 옆길로 생각 같은데, 어쨌든 정말로 중요한 노력은 전쟁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상태를 유지하는 게 1차 목표잖아요. 통일이 1차 목표가 아니거든요. 독일은 한 번도 통일을 목표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독일은. 그런데 여건들이 마련해지면서 급격하게 통일이 된 거죠. 우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무슨 통일에 대해서 막 앞에 내세우고 이렇게 한다고 통일이 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평화로운 상황이 정착이 되고 어떻게든 개방을 유도를 해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편입이 되게 만드는 노력들을 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그 노력은 모든 것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국제공조 하에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이제 옆으로 세주신 덕분에 제가 말 한마디 좀 하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신영현 의원님께서 아무것도 모르신 상태에서 미래를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실 이 자리에 앉아 있고요. 아까 이제 북한에 대해서 이제 언급해 주셨는데, 이때구나 하고 지금 발언기에 잡았는데요. 사실은 저는 함경북도 청진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사투리를 좀 하고 하면 어디서 왔냐고 물어주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항상 북한에서 왔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함경북도 청진에서 왔습니다 이러거든요. 청진에서 왔다고만 얘기하면 어디 중국에 있는 천진인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기회를 잡아서 그냥 평소에 제가 생각하던 그냥 말씀 나누고 싶은데, 저는 제 정체성을 여기 오니까 다양한 타이틀이 정말 많더라고요. 탈북자, 탈북민, 북한 이탈주민, 세터민, 그다음 뭐죠? 북향민, 정말 많습니다. 통일민, 정말 꼽을 수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도 다 이제 받아들였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정체성을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또 헌법도, 제가 헌법 전국 전공은 아니지만 책 막 사서 이제 법전도 보고 했는데, 그래서 정말 가슴이 뛰는 우리 헌법에 가슴이 뛰게 북한들도 우리나라 국민이고 그 영토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한미동맹 이런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이제 그 독일 그 경험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북한이 정보가 차단이 됐다. 이제 독일은 사실 이제 통일의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냐고 이제 대통령들끼리 이제 소통할 때 그 인포메이션 정보였다고 저도 정확히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북한 또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시각적으로 보건데,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건데, 또 정치적으로 논하건데, 북한은 꽉 막혀 있고 폐쇄돼 있고, 마치 정치인들이 어떠한 이런 협상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정말 또 핵무기까지 있으니까 전 세계 초점이 다 거기에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와서 지금 미디어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9살부터 라디오를 듣게 됐습니다. 대북 라디오. 그래서 RFA라든가 VOA, KBS 한민족 방송, 그 외에 기독교 방송 다양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저의 인식과 저희 온 가족의 인식이 바뀌게 되었고, 10년 동안 탈북을 계획적으로 준비를 해서
대한민국 서울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저희 가족만의 케이스일까? 아니거든요. 그 라디오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세뇌대에서 이렇게 자랐었는데 정말 한 줄기 빗줄기 같이 그 외부의 정보를 이렇게 저희는 라디오를 들었다고 표현 안 하거든요. 저희 가족은 먹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그 정보를 이렇게 흡수를 했는데 그게 과연 저희 가족이 아니었거든요.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 2003년부터 북한의 장마당이 공식화가 됐고 북한의 지금 세대는 장마당 세대거든요. 근데 그 밑에 암시장이 엄청 활성화가 돼 있고 대한민국 요즘에 사랑의 불시착이 또 인기죠. 저도 꼭꼭 챙겨보는데 그만큼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알 거 다 알고요. 사실 엄청난 로망과 이제 그 뭐 로맨스와 이런 것들을 꿈꾸면서 대한민국에 왔고 저도 이제 많은 경험들을 했지만 요즘에 와서 많이 위축돼 있습니다. 저와 이제 탈북민들도. 그러고 34,000 탈북민이 대한민국에 와 있는데 그러면 북한 주민 800명당 1명이 대한민국에 온 꼴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에 있는 그 사람들까지 이제 탈북자들까지 중국에 있는 탈북민 숨어 사는 분들까지 치면 북한 사람 80명당 1명이 외부 세계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북한하고 약 60에서 제가 이건 정확한 수치가 아닙니다. 저는 한 7, 80% 많게는 90%까지 저는 소통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종교를 접한 사람들은 종교를 전하고 정치에 관심 있는 탈북민들은 정치를 전하고 다양하게 전합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많은 인식이 밑에서부터 이제 많이 변화되고 있고 그게 이제 엄청나게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들이 다만 미디어의 모든 초점이 이제 북한 하면 이제 특정 이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다 이제 그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핵무기 뭐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 초점들이 북한 주민들인데 맞춰지고 우리가 이제 공정을 얘기하고 자유를 얘기하고 평화를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에 대한 수많은 모순들을 봤거든요. 그것들을 쉽게 정리하기도 어렵잖아요, 사실. 근데 우리가 북한 주민들을 풀지 않고 북한을 올바로 이제 우리가 인식을 알지 못하고서는 반쪽짜리 공정, 가짜 평화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권도 이제 우리가 수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사람은 다 세뇌당했다. 근데 북한 주민들 인권 실태에 대해서 많이 알려졌습니다. 저는 북한 주민 2,500만의 인권이 강도당한 상태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평화를 좀 연결해서 이제 생각할 때 그럼 평화는 과연 무엇인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평화는 무적의 상태라고 생각하거든요. 적이 없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이제처럼 어떠한 정치하는 분들의 높은 분들의 그런 어떤 협상을 통해서 조금씩 북한을 이제 간지러운 거 긁어주는 그것은 진짜 평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이 온전하게 우리를 위협하는 그 어떤 수단도 그 어떤 위협도 없는 상태. 그것이 가시워져서 무적의 상태에 대한 그게 저는 진짜 평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이렇게 정치계에서 많이 활동해 주시고 이렇게 정말 큰 일들 하시는 분들이 북한을 바라봐 주실 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특정 이미지를 벗어나서 정말 마음으로 북한 주민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그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대한민국에도 문제들이 당연히 많겠지만 그런 정치를 이제 통합해서 생각해 주셔야 그게 완전하게 하나 된 진짜 공정, 진짜 평화, 진짜 인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정치하시는 분들도 많이 모르시고 대한민국에 계신 많은 분들도 북한에 대해 주민들의 생활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모르시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픔을 겪고 분단의 그 수십 년 세월을 겪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또다시 이제 70년, 700년이 반복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인데도 많이 초점해 주시고 또 탈북민 한 명 한 명의 그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경력 정말 그들이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잠재력을 가진 한 객체로 이렇게 대해 주실 때 저는 정말 우리 아름다운 정치가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네.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말씀드렸던 5가지 아젠다가 있었는데 지금 3가지만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지났는데요. 서로 이제 가진 생각들을 허심탄회하게 교환하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고요. 제가 듣고 싶었던 게 이런 우리나라의
공정함이라는 잣대로 볼 때 젊은 세대들의 좀 더 구체적인 평가들, 실제 사례에 기반한, 그리고 또 그 이제 정치를 하겠다고 나오셨으니까 나름대로 고민을 오래 하셨던 해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해법이 있어야 고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듣고 싶어요. 거기 좀 이렇게 집중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럼 이제 제가 서울대 집회를 이제 시작으로 나왔지만 그 이후에 이제 서울대 학생들과 다른 16개 학교 학생들을 모아서 이제 공정추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광화문에서 그 집회를 이제 제가 대표로서 진행을 한 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가 학생들이 얘기했던 것이 어쨌든 가장 키워드는 공정이다라고 생각해서 공정을 바로잡자 이런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5번의 집회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제 공수처에 대한 문제를 좀 다뤘었고요. 두 번째는 그 교육 인원고 사태를 통한 어떤 교사들의 사상주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안보와 외교의 문제, 그리고 네 번째로는 경제 문제, 이런 얘기들을 다뤘습니다. 근데 여기서 각각의 이제 사안들이 문제점이 되는 것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경제 같은 경우도 통계를 조작하면서 사실 말하고 싶은 통계들만 언론에 내비치고 국민들에게 얘기하고 그 기저에 있는 근본적인 얘기들은 숨겨놓고, 그리고 안보 같은 경우도 북한에서 미사일이 막 날라오는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면서 괜찮다, 그리고 뭐 이거 미사일 아니다, 이런 식의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어떤 국민들에게 분노의 감정 그리고 미움의 감정을 심어주고, 사실 이런 것들이, 이런 감정들은 알게 모르게 다 사람이라면 상처로 남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책임이 없기 때문에 고민이 없고, 그 고민이 없기 때문에 1차원적인 사고로 모든 것들을 결정짓고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시작된 그런 무책임과 그런 것들이 결국 이성과 합리의 부재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길은 이제 제도권에서도 이성과 합리를 회복하자, 국가 운영은 그렇게 1차원적인 사고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도권의 역할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들 역시 어떤 진영에 갇혀서 판단을 하기보다는 아닌 건 아니다, 책임질 건 책임져라라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국민들 스스로가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이 대한민국 정치를 선진적으로 바꿔갈 수 있고, 그리고 근본부터 이 불공정, 거짓으로 시작된 그리고 무책임으로 시작된 이 불공정에 대해서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움직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제도나 법을 어떻게 바꾸자, 그런 있긴 한데 너무 그거에 관련된 준비한 말씀인데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해드릴까요? 안 그래도 마지막에 준비를 해놨는데요. 대통령 권한을 약화시키고 정당 민주화를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파괴 의지를 갖고 스스로 형성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당청 갈등은 정권 멸망의 지름길이며 국정과 당정을 모두 망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정책을 표로 사고 이를 위해 정치인들이 노력하고 시장경제 원리가 정치에 도입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한국의 정당 운영은 국민들이 원하는 후보는 좌절하고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후보가 웃는 현실이 자주 보입니다. 아까 제왕적 대통령 제도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오갔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지금 현 정권에 대해서 정민당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패널 중에서 가장 어린 김민영 창당준비위원이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아까 전에 사회생활을 다 해보셨을 거라서 이제 대학을 올해 22살 됐습니다. 제 또래 이제 정치에 대해서 보면 이제 대부분 여당, 야당 얘기를 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합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정치는 이제 정당들 싸움 이런 식의 이미지가 제 또래 친구들에게 되게 강력하게 박혀 있는데요. 사실 제 본질은 전 정당과는 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또 좋은 방향으로 결정을
정당을 운영하는 것, 이것이 정치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대부분의 많은 정치인들이 이제 국정의 이익보다는 그냥 정당 자체의 이익이나 내지 또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하기 때문에 이런 그런 안 좋은 인식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에 저희는 그 정치인들이 그런 정당이나 이제 자신의 이익보다는 정책으로 승부를 보고 국민들이 그것에 집중해서 이제 투표를 하는, 아까 전에 언급한 시장경제 원리가 이제 정치에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소통이 되지 않고 일방향적인 체제로 운영되었던 정당이 민주주의화를 거쳐서 정당 민주주의가 되고, 또 그것이 나아가 국가로 이어져 우리 한국이 좋은 방향, 민주주의 그런 정신이 잘 발휘되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탈당을 하면서 외쳤던 말을 더해보려고 하는데요. 말씀하셨던 대로 제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지금 대통령이 총통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짚었습니다. 언론에서 다뤄지진 않았는데요. 이제 수많은 공수처 법안이나 국제3법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지만 지금 모두 다 통과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 법안들을 통과하기 이전에 협상 단계가 있었겠죠. 그 협상을 도대체 왜 통과를 시켜줬을까를 돌이켜 보면은 그 합의문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개헌 논의를 시작한다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법안은 법안대로 통과되고 개헌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개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개헌 논의는. 이런 현상을 지목을 하면서 저는 이제 왜 문재인 탄핵을 외치지 못하는가라는 지적을 하면서 탈당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반박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숫자로 보면은 당연히 그게 맞는 말이라는 것을 저도 이성적으로 알지만, 그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국민들의 공감을 사기 위해서 이것이 공정하지 않다, 온갖 분야에서 모든 것이 불공정하고 뭔가 잘못되어가고 대통령이 제왕이 되어가고 있다, 총통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광화문으로 나가서 이런 그 국민들의 공감대와는 괴리가 있는 행보를 보이면서 그 합의를 할 수 있는 힘도 잃고 대통령의 힘을 제한하고 또 새로운 체제로 국가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모두 다 놓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대선도 있고 총선도 있고 한데, 앞으로 이 대한민국이 이 제왕적 대통령제 그리고 사법과 입법과 행정이 모두 하나가 돼서 독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현상이 빨리 막아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계속해서 어두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마무리가 됐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꼭 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도 이제 신생 정당이고 앞으로 어떤 도전을 하고 어떤 행보를 해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바르고 굳세게 나아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바른미래당에서 이렇게 나오시고 신당 창당을 하겠다라는 선언을 하셨는데, 그 신당이 다른 미래당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저희 발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에서 꼭 이 말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오늘 정말 저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는 토론회였고,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국회에서는 좀 듣기 힘든 이야기들을 들어서 의미 있는 토론회로 머릿속에 많이 남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저희 의원들도 그렇지만 이제 대표라는 직함을 가지신 분들께서
어떤 시간을 두세 시간을 막 할애해가지고 한 자리에 계시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저희 안철수 대표님의 마무리 말씀 잠깐 들어보면 어떨까요? 마무리 발언 전에 제가 독일에서 지한파 지식인 한 분을 뵌 적이 있어요.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독일 사람들은 집에 초대하는 게 굉장히 드물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건데 거기서 이야기 저 이야기 하다가 자기가 한국에 대해서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궁금한 점이 있대요. 물어봐도 되겠냐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정치는 정치인들이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가 정치라고 저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국은 국민들이 정치인 이익을 지키려고 싸운다는 거예요. 이건 어느 나라에서도 보지 못한 현상인데 어떻게 생각하려고 해서 제가 말문이 막혔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당 민주주의가 제대로 서지 않아서라고.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원래 그 정치인의 주인이 국민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맞는 게 맞는 거고 틀린 게 틀린 거죠. 네. 우리 편이라서 맞고 다른 편이라서 틀리다. 이게 비상식의 대표적인 생각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연 우리가 국민이 정치인의 주인인가 아니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인이 되어 있는가 그걸 나눌 수 있는 기준은 간단하다고 봐요. 옳은 게 옳고 틀린 게 틀리다고 생각하면 주인이고 우리 편은 맞고 상대편은 틀리다. 그러면 그건 하인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형식이 저 정말 좋았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사실 이렇게 질문하고 나서 한참 뒤에 지나버리면 서로 기억도 잘 안 나고 활력도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건 진짜 토론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저도 좋고 예전부터 제가 벤처기업 CEO 할 때 젊은 직원들하고 일할 때 대학 교수로서 강의 진행할 때 제 수업은 제 말은 절반 이해하고 학생들이 절반 이상 말하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정치를 하면서도 저는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정말 좋은 그런 자리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 가지 메모를 한 게 있는데요. 두서없지만 간단하게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불공정, 불합리에 직접 맞서서 여기 싸워오신 청년분들 고견이라서 제 가슴에 정말 많이 와닿았습니다. 조국 사태로 상징되는 우리 사회의 불공정한 실태, 청년들 좌절시키고 미래 어둡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조국 전 장관 발언을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말이 있더라고요. 모두가 용이 될 필요는 없다.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식 욕 만들기 위해서 표창장 위조, 심지어 오픈북 시험도 대신 풀어줬죠. 대리 시험이 괜찮다는 몰상식이 판을 치고 있는 사회가 정상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회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에 청년들이 당연히 분노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그런 생각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상식,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비상식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는가? 그게 바로 진영정치.
우리 편만 옳고 상대편은 틀리다. 우리 편의 불법은 괜찮고 상대편의 불법은 엄벌해야 된다.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무원칙, 불합리, 불공정, 가짜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이제 젊은 세대들과 함께 깨나가야 우리나라 미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많이 듣고 많이 배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빼하게 저희 당대표님만 말씀하실 수 없으니까 정민당 당대표님, 김수현 대표님도 짧게 마무리 말씀해 주시면 네. 제가 토론 주제 발표를 안 하고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친구들이 이야기하길 저도 바라고 있고요. 아까 22살, 전 32살이고 10년 차가 되게 많이 됩니다. 지금도 저는 22살의 생각을 이해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되게 빨리 변하고 있고, 이 변화되는 시점에서 우리 정당 문화도 되게 빨리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국민들이 원하는 거라면 더더욱더 확실히 좋은 세상이 만들어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가 처음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국회의원들이랑 이야기를 하자. 한 2시간 동안 예를 들어서 호프에서 만나면 1시간 59분을 자기 이야기하고 1분 동안 질문을 듣습니다. 이런 게 원래 기존의 소통 방식이었는데 오늘은 뭐 오히려 저희가 대답을 요구할 정도로 이런 자리가 앞으로 대중문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치에서 좀 재밌는 정치를 좀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렇고 대표님도 그렇고 여러분들 모두 건승평안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많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뒤에 언론 여러분들이 2시간 동안 계속 발표하고 계신 너무 수고하셨고, 저희 마지막으로 여기 앞에서 저희 그 사진 한번 찍고 갈까요? 네. 다 앞으로 나와. 섞어서 좀 보세요. 섞어서 예. 섞어서 이쪽은 좀 보세요. 우리 주의 국회의원님 별로 오세요. 섞으라 그래가지고. 제가 정민당이죠. 어디 보면 되죠? 동시에 한 번 같이 봐야 되는데 어디 봐야 될까요?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전면 가운데 하나만 손 들어주시겠어요? 예. 아 예. 하겠습니다. 저희 정민당 화이팅 한번 할까요? 정민당 화이팅! 네. 무슨 당이라 불러야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다들 힘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 식당 모델앱은 오늘 뭐 나왔을까요? 오늘 오후 정도에 언제 발표를 할 것인지 공지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기자분들과 함께 그 발표라든지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들을 잡겠습니다. 오늘 정민당이랑 같이 하는 행사를 처음으로 택하셨는데 뭔가 이유가 따로 있다고
처음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지금 현재 청년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 그리고 나름대로 생각한 해법들을 계속 듣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흘 전에 30대 법률가 분들 만나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도 그런 맥락입니다. 앞으로도 젊은 세대들 어떤 점을 고민하고 있고 나름대로 생각한 해법은 무엇이 있는지 듣는 다양한 시간들을 계속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받을게요. 신당 창당하시면 혹시 같이 하실 분들은 어떻게 되시는지 좀 말씀 주실까요? 네, 정식으로 오늘 오후에 일단은 일정들 공지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늦게까지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